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이 계약심사 사례 및 설계 시 유의사항이라는 이런 과목인데, 이 계약심사 사례 및 설계 시 유의사항을 여러분께 강의를 하면서 스마트 안전장비 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이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러한 앞서가는 첨단 기술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과연 스마트 건설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앞서서 이 마스크를 벗어도 좀 될까요, 제가? 왜냐하면 오래 쓰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수위가 가빠서, 그래서 이거 벗고 옷걸이 벗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 진행할 순서가 먼저 토목직 공무원 역량 강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현직에 공무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 토목 생활을 했었던 그 시절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선배들은 어떻게 토목 생활을 했는지, 또 여러분들과 어떻게 틀린지, 또 어떤 부분을 좀 배워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강의도 여러분들 5일 교육으로 해서 6번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토목직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1년에 한 번 교육을 이번에 6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기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계약심사 사례 및 설계 시 유의사항, 제가 계약심사 부서에서 도청해서 2년 6개월 동안 실무를 접하면서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을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알려져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한 6,000건의 심사한 자료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6,400건이. 그래서 그러한 6,400건의 계약심사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서 이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 건설 기술. 지금 중대처벌법으로 인해서 안전이나 교육 의무를, 보건의 의무를 안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자는 여러분들의 자치단체 장이죠. 그리고 CEO, 실제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상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개인적인 또 벌금도 5배 규정 이내에서 벌금을 주고, 법인의 경우 50억 이하로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이러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안전장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 스마트 건설 기술, 첨단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첨단 기술들이 산업 현장에 적용이 돼서 앞으로 설계 BIM 설계라는 그런 개념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토목직들 업무가 공사 설계 업무, 또 재난관리 업무, 도시계획 업무, 산업단지, 개발공사 인허가, 시설물 안전진단, 각종 민원 업무, 이런 것들로 상당히 바빠요. 사실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여기 교육 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시군에서 토목 설계 감독 업무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적인 업무, 의회 자료 내는 것서부터 민원 업무서부터 이런 것들의 복잡한 업무를 지금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와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그 토목 공무원 생활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한번 들으면서 타산지석으로 여러분들 토목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95년도 이전에는 컴퓨터가 사실 기관에 보급되기 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배들은 95년도 이전에는 컴퓨터를 알고 들어온 게 아니라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하나 워드 프로세스, 또 스프레드시트라는 것들을 배우면서 시작을 했어요, 선배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컴퓨터에서는 디지털 쪽으로는
이제 무능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95년도 이후에는 컴퓨터가 90년도, 91년도에 보급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알고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 지금 컴퓨터를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95년도 이 기점으로 해서 95년도 이전까지는 관선자치단체장이 있었죠. 중앙에서 부임을 하는, 발령을 내서 관선자치단체장이 부임을 했고, 95년도 이후서부터 민선자치단체장을 여러분들이 뽑아서 민선자치단체장으로 변환기가 요 95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선자치단체장들은 중앙에서부터 와서 주민수건사업, 상하수도 개설이라든가 주민들 도로 개설, 마을 한길 포장이라든가 관정 한해 대책을 해준다거나 이런 업무들이 가장 중요했었죠. 주민들이 잘 사는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설계하고 감독하는 업무가 토목 그 선배들은 한 80% 정도 이 정도의 업무를 다 했어요. 나머지 행정 업무는 거의 안 했으니까 2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업무를 보면 실제적으로 설계 감독 업무 30%? 30%도 많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선자치단체장이 되면서 그분들이 표를 의식해서 일단 자기 홍보라든가 또는 자기의 취적사업 또 자기의 어떤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들은 20% 30%밖에 설계 감독 업무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발주가 돼놓고 나서 실제 현장에 많이 나가보지 못하고 준공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다른 업무 여러분들이 치중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더라, 지금 현재.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는 업무적으로 전문성이 있었어요. 서로가 협조를 해서 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내년도 할 사업을 금년도 한 10월 달서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가 80건, 90건 이렇게 되는 사업들을 이것을 이제 설계를 하면 여관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관에 가서 설계한다면 이상하지만 그전에는 합동 작업실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청의 주화장이라고 바로 시청 구건물 뒤에 있었는데 주회장에서 했었고, 도청은 도청 그 서문 앞에 영빈장이라는 데서 아예 설계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책상 펴놓고 거기서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단 측량 팀들이 이렇게 짜져 가지고 측량을 갔다 오면 데오도라이트, 트랜sit, 평판 떠가지고 야장을 만들어서 와서 던져주면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방안지에다가 일일이 스케일로 해가지고 축척을 그려서 횡단면도를 다 그립니다. 체인별로. 그래서 그걸 부적기로 면적을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이렇게 돌리면 면적이 산정이 돼요. 그럼 곱하기 거리. 1구간에 20m 구간에 토량이 얼마. 그거를 뭐 1km면 1km를 다 계산해서 수작업을 해가지고 누가 토량이 얼마다. 그럼 누가 토량에서 뭐를 만들죠? 유토곡선을 만들잖아요. 도자 운반거리, 덤프 운반거리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걸 누가 토량을 다 계산하면 곡선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토공 균형선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 최대한 사토나 운반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토공계획서를 맞춘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덤프 운반거리는 60m, 도자 운반거리 40m, 그리고 사토가 발생되는 지점에 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편굽의 계산을 다 했습니다. 컴퓨터가 그 당시에는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작업을 계산기로 다 하다가 중간에 수량 바꿔,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면 지우개로 이렇게 저어가지고 다시 계산기를, 이런 작업들을 선배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도면을 또 이제 그리고 옆에서는 교량이면 RC 구조물 같은 경우에 교량 도면을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선배들은 그 토목 업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와 설계 업무가 주종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상호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전문가 수준이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에 그렇게 합동작업 하는 데가 가끔 있어요. 연초에 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군청에 모여가지고 수건사업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자체 설계하는 건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다 용역을 줘서 외주에다가 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업무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 다 모든 것을 알아.
모르니까는 설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는 못해요. 그런 건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라 환경의 그런 영향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자동화도 그 당시에는 선배들은 계산기 작업을 다 했어요. 계산기 작업을. 그렇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내역서 프로그램 그러면 EBS, EBM, 에스티메이트 이런 걸로 내역서 프로그램이 저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측량해가지고 측량값을 넣어주게 되면 로드 프로젝터, RC가 컴퓨터 계산을 다 도면을 그려주잖아요. 이 도곡선까지 운반 거리까지 다 계산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자동화돼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교육도 그 당시에 95년도 이전에는 토목 전문 교육이 상하반기 2주씩 14일간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있었어요. 그럼 14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와서 첩에 측량하는 방법서부터 나가서 평판도 뜨고 데오돌라이트 측량하고 트랜시도 측량해서 야장을 다 연필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야장 기록된 걸 도면을 그려가지고 도면에서 유량 구하고 유토곡선 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 감독할 때, 발주하고 현장 감독할 때는 중요한 공정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혼났어요. 국장님이나 하자님이 다니다가 왜 여기 앉아있어? 현장에 나가야지. 중요한데. 그렇게 환경이 옛날하고는 틀렸죠.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은 현장 나가려면 여러분은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뭐 하다 보니까 현장을 못 나가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 영향 때문에 이렇게 지금 토목집들이 변화가 되어 왔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설계와 감독 업무가 주종이었었기 때문에 기술을 익히고 토목직의 자부심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변화가 그런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화된 그런 업무들을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뭔가가 특별성이 없다. 그래서 공사 감독이나 전문성에 있어서는 옛날 선배들보다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대내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4차 산업에게 첨단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AI, 인공지능,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로봇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설도 이제는 스마트 건설, 이렇게 디지털 트렌드화 되면서 이러한 건설 분야의 혁명이 가져오게 되면서 정부에서 K-스마트 건설,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만들어서 2018년서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아직 피부적으로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게 신설이 되면서 금년 1월 27일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져요. 시민재해가 있고 중대산업재해가 있죠. 중대산업재해는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고, 중대시민재해는 교량이라든가 공중이용시설들, 뭐 시설물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들의 안전점검이 소홀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다치게 되면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이런 부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더 바쁘죠. 매일 매뉴얼 만들어라, 안전점검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체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지금 기존처럼 설계하고 감독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적극 행정을 공무원 요구를 해서 투자 유치해서 성과를 높여라, 또 예산 절감하라, 또 뭐 있어요? 창의적인 시책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우리 많이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토목직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행정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대학교 나오면서 구조역학이나 시공이나 수자원이나 전문성자인 기술자들이에요. 기술자들은 뭐냐면 행정직과는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변화를 해나가야 된다.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산업단지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또는 바이오 이런 쪽에 새로 부서가 생기면 토목직들이 진출을 해요. 왜? 전문성이 있으니까. 도시계획, 또
기술에 대해서 설계, 기획을 할 줄 알고 적정한 토목량을 알아서 사업비가 전체 산업단지 할 때 얼마 나오는지 알고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토목직이 진출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우리 시군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우리가 토목직 공무원들로서 그러한 기술적인 마인드 또 내가 이러한 노하우를 갖고 어떤 설계 공사 역량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저 도에 있을 때도 행정직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용역비 주잖아. 용역비 아주 1억 7천만 원씩 뭐 이렇게 용역 주면 설계서가 다 가져오는데 우리 행정직들도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금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설계 프로그램이 있고 EBS, EBM 내역서 프로그램이 있고 로드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기술적인 변수값은 알아야지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횡단면 그려주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 이동거리라든가 사토 운반거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줄 때 이 토량 변화율은 얼마를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마다 우리가 사면 절치 구배가 틀리죠. 그죠? 토공은 1:1, 리핑하면 1:0.7, 뭐 1:0.5 이런 식으로 기간마다 틀리기 때문에 사면에 따라서 어떻게 구배를 줄 거냐 그걸 넣어주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론적인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 심사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 계약 심사 받으러 올 때 용역사와 그리고 감독하고 같이 와요. 이렇게 두 분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왜 이게 사면의 절치가 왜 1:0.7이 아니고 0.5예요? 그러면 용역사가 와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은 잘 모르는데요. 그리고 내가 그거 알아서 되는가? 내가 이거 알아서 되는가? 이런 느낌이야. 왜 그러냐면 용역비 주고 했는데 당연히 용역사가 알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 업무는 용역이 끝나면 누군가가 감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용역을 했을 때 내가 용역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업무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용역을 할 때서부터 왜 토공 계산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구조물 터파기의 사면경사율은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지시하고 할 수 있어야지만 이 현장에서 주도적인 현장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안 나가 보면 현장 그 소장들, 현장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현장 대리인들이 다 해요. 다 해서 보고자료까지 만들어 와서 감독님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바쁘니까 내가 이거 복명 처리해 주지 뭐 내가 이거 저 실정 보고 할게 해가지고 설계 태워주고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을. 내가 그 설계를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이 터파기와 절토 사토가 얼마 되고 나중에 여기에서 부대시설 필요 없는 부분들이 얼마 정도는 감액이 되고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면서 관심 갖지 않으면 나중에 현장을 주도적인 면을 가지 못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기술직들은 이러한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 또 관심을 갖고 설계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장의 점검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 됐죠.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여러 가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그 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그만큼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중대재해처벌이죠. 중대재해방지법이 아니라 왜 처벌법을 넣느냐 하면 현장에서의 사고가 많이 나니까 처벌을 통해서 방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술자적인 마인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관리 장비를 첨단 장비를 갖다 놓고 대비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에도 선진기술 적용해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드론으로 현장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게 되면 현장에서 사고 났다 하더라도 안전보건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서워서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빠른 시간에 이게 접근이 되고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하고 틀려서 굉장히 폭넓고 빠른 시간에 다가와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드론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뭐 IoT, 사물 인터넷 등이 이 자이로 센서 같은 게 교량에 붙어가지고 처짐이 있을 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적용이 돼요.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계약심사 사례 및 설계 시 유의사항 해서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계약심사를 보면서 많이 틀리는 부분, 이런 부분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세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설 사무실 면적을 따질 때 보면 가설 사무실 면적의 직접 노무비, 가설 사무소의 직접 노무비가 3억 내지 9억에 들어갈 때는 현장 사무실을 뭐 감독 감리자는 80, 또 기자재 창고는 60제곱미터, 숙소는 이렇게 한다. 이거 보면 누구나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의외로 이 노무비, 직접 노무비의 합계, 여기에 순공사비가 아니라 순공사비계 이 3호가 아니라 직접 노무비, 현장 숙소, 가설 사무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인부가 쓰는 거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의 계를 가지고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손율 조정이 있어요. 손율 조정은 가설 창고, 가설 울타리 이런 가설 시설물들은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철거해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태가 오래 지났을 때는 손실률이 많죠. 감가상각비예요, 일종의. 이것을 봐주는 것이 보면 철제 조립식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한다, 가지고 온다 현장에. 그러면 3개월에서부터 5개월, 60개월 이상일 때 손율을 100% 봐준다는 것은 5년 지나면 쓸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100%를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에 저기 현장 사무실 가설 건축물을 갖다 놨다, 철제 조립식을. 그러면 5년 기간이라고 하면 1,000만 원 다 소비된 걸로 보는 거예요, 손실률을. 근데 1년만 썼다, 3개월만 썼다 이러면 1,000만 원에 대한 0.12, 손실률은 12%만 봐주는 거죠. 그럼 120만 원만 봐주는 거예요, 손율은. 그러면 품셈에 이렇게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나왔어요. 그러면 이 18개월을 이를 때 손율은 얼마냐? 이제 이걸 우리가 산정을 해내는데, 이 산정 그 직선 보관법이라는 것은 요 직선 두 점에서 이미 한 점에 해당한 이런 값을 구하는 게 직선 보관법이라고 해요. 이 직선 보관법을 보면 공식이 y는 y1 -1에서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당해 금액, 작은 금액, 큰 금액, 당해 공사비율 이걸 찾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숫자가 반대로 되고 거꾸로 되고 막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이 직각삼각형 비례식을 적용을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지만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공사비 요일 앞으로 산정할 때, 그리고 그 감리 대가 산정할 때 직선 보관법에 있어서 중간 값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 그 예산 작업할 때 예산 100억이다, 50억이다, 30억이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 실시설계 요율이 얼마다. 그러면 금액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중간 값은 공사비가 어떻게 구하지? 그럼 직선 보관법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저렇게 하면.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는 직선보호법에 의해서 비례식에 의해서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 중학교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뭐 쉬운 부분이니까. 저 공식 유도된 게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평행선을 걷을 때 A 대 B는 요 X 대 Y와 같다. 요 비례식 따라서 A 대 B는 X 대 Y. 요거 직각삼각형을 풀면 요 조만한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으로 대입을 해서 결국은
요거대 요거는 이 밑변인데 밑변이라는 게 우리 직각삼각형의 그런 비례식이잖아요, 그죠? 그 공식에 의해서 A 대 B는 X 대 Y, A 대 B는 X 대 Y, 이 공식에 의해서 BX는 이퀄 AY 구하고자 하는 이 중간값, 이 값과 이 값을 알고 있는데 이 중간값을 구할 때 X는 B분지 AY다. 이러한 그 기본적인 공식만 알면 저러한 복잡한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저런 풀이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예산에서 공사 비율이다 또는 예산 작업을 할 때 얼마를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할 때는 틀림없이 저는 직선보관법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현장에서의 이제 문제점인데 가물막이 같은 것들이 이제 부적정해서 결론적으로 한 25억을 예산을 깎은 부분이 있어요. 이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이 공업용수를 이렇게 매설을 하겠다 10km를 관로 매설을. 그런데 이 관로 매설을 하는데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1, 2, 3 횡단을 하는데 여기에 뭘 하겠다라고 들어왔느냐면 하천 횡단을 하면서 가물막이를 물막이 공사를 하는데 시트와이를 적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시트와일은 뭐예요? 강널말떡, 이와 같이 시트와일 강널말떡을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해 가지고 이 안반선까지 항타를 해서 박아놓고 물을 배제합니다. 물을 배제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터파기를 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안 치고 발로 매설을 하는, 그리고 대매우기를 하는 이러한 공정이에요. 그럼 중요한 공정은 이 시트와일로 이렇게 물을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먼저 말씀드리면 가물막이를 톤백으로 해라, 이렇게 이 칸타하고 이렇게 재료비 많이 들어가고 여기 비용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꿨는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보니까 시트와이를 1구간은 이렇게 112m를 하겠다, 이렇게 돌려서 시트와이를 받겠다 112m를. 근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게 물이 많아요. 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게 고수부지 성격,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물막이가 필요 없고 오픈컷으로 굴삭기로 파면 되는 건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시트와일로 이걸 했느냐. 그리고 이게 여름에 그 수량이 많을 때 공사하지 말고 기간을 조정하면 갈수기 때, 가을이라든가 동정일 공사를 해서 충분히 톤백으로 가능한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시트와일 452m를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두 번째 구간에, 횡단 구간에서. 여기도 현지를 나가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시트와일을 할 부분이 아니더라. 세 번째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 1차 현장 나가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도, 군 담당자 그리고 용역설계사를 불렀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이런 설계들이 나오냐면 지금은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발전이 돼가지고 용역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하천에 저러한 가물막이 공법을 한다, 또는 도로에 유사한 현장 기존에 설계한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에다 출력만 바꾸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용역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니까 이 구간에 공업용수 10km 구간이면 당연히 거기에 횡단을 하는 구간에 가물막이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길이 몇 메타면 메다당 단가 얼마. 그러면 유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전국에 공사한 걸 뽑아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런 시트와이를 넣는 걸로 이렇게 그 공정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설계 감독 과정에서 현장을 나가보지 않았어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용역사가 믿고 용역사에다 맡겼던 결과가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트와일을 전물과 전 구간의 가물막이를 시트와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시트와일로 하고 시트와일 일부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을 하는데 결국 톤백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오픈컷 이런 부분은 그냥 굴착기로 해라.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거를 통보를 해주고 보니까 이 사업비가 따져보니까 이게 25억이 재경비까지 해서 25억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25억이 줄어들면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우리 도에서 25억 잘못됐다 감액했다고 군에다가 심사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담당자는 문책을 받아요. 또 내지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소지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심사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계약심사의 목적은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잘못된 공법 대안 제시를 통해 가지고 안전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계약심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약심사하면 무조건 이렇게 색안경 끼고 돋보기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깎을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적정 공사비를 확보를 해주고 대신 공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공법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올라온 거 이것도 이제 맞지만 기왕이면 이런 공법 가물막이를 시트와일 대신 이렇게 오픈컷이나 톤백으로 하면 된다. 공법 개선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제시해 주는 걸로 해서 25억은 절감을 하고 그리고 결국 25억은 그 군의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무사히 넘어갔지만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것은 계약심사를 오래 한 사람들이나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어 나가보자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도면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가 이상하다. 너무 시트와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의심 없이 나간 거예요. 나가보니까 계속 현장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절대 이게 무리 수량이 많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갈수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저 상황을 컴프로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건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아서 25억을 절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현장에 나갈 때 중요한 공정들을 꼭 나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쁘시다라고 해서 암 터파기 할 때 안 나가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한 구조물, 옹벽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 제대로 확인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터질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항상 중요한 공정 때는 내가 꼭 나가서 확인해야 돼요. 공사 감독하실 때. 자, 이제 세 번째는 사토 처리를 하는데 부적정해서 이게 이제 감사원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되고 늘 있어 오는 건데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천 제방 사업을 군에서도 많이 해요. 제방 축조를 780m를 하는데 사토를 17,000 세제곱미터 운반거리에는 7km에다가 버리고 10km 바깥에서 성토제 운반해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하천 구간에는 매트리스 개비온을 다 이렇게 두르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와 유사한 공사에서 감사원 지적 사례가 많아요. 하나만 이제 샘플로 했는데 미호천 청주의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할 때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상의 준설토를 유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지 않고 저렇게 갖다 버리고 사토를 버리고 순성토를 가져오는 걸로 해서 예산 낭비를 했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일단 준설토를 사토를 다 버리기 전에 일단은 검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품질 검사를 해서 이것이 선정을 해서 이게 과연 다른 데다 유용할 수 있는 유용토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서 유용이 가능하다면 일부는 유용하고 나머지는 사토로 버리는 이런 계획상에서 해야 된다는 조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방 성토 기준에 보면 이와 같이 입도는 얼마, 투근 투수 개수가 얼마, 소송한 개는 얼마 있을 때 유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갖다 버리지 말고 이러한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선정 시험을 해서 공익기관에 선정 시험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하천에 준설토 나오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하다 보면 주민들 동네 이장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논에다가 객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포장하다 보면 우리 집에 여기 마을 조금 더 포장 좀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그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나 잘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못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감독의 어떤 재량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객토를 해준다거나 이 마을 안길에다 더돋기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설계 변경 과정은 해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게 여기에 운반거리 7km에다가 다 갖다가 버리는 사토로 해놓고 운반거리 10km에서 성토제를 가지고 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으면서 그냥 주민이 해달라니까 이장님이 해달라니까 이렇게 그냥 갖다가 해주고 설계 변경 없이 진행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천 구간 전 구간 매트리스 개비온을 사용을 했어요. 왜 잘못됐을까? 하다 보면 수층부가 있고 또 암곡부가 있고 그렇잖아요. 수층부는 이렇게 곡선 부분에 물이 들어와서 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완만한 부분이 있어요. 하천 설계 기준에 보면 하천 설계 기준에 여러분들이 실시 설계를 하면 보고서 납품을 보면은 하천의 종단면상에서 체인별로 20m 간격으로 해가지고 유속을 다 측정을 해서 측점 1, 2, 3, 4는 유속이 5m 세크바 얼마다, 뭐 6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하천 설계 기준에 매트리스 기변이다. 그럼 매트리스 기변, 식생토 이런 것들은 유속이 3m per 세크 그리고 소류력이 물치는 힘이 제곱미터당 뭐 5kg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매트리스 기변을 하는 거예요. 또 소류력이 여긴 크다. 25kg다 제곱미터당. 그리고 유속이 5m per 세크로 빠르다. 그러면 돌망태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천 구간에 따라서 계획을 할 때 여기는 매트리스 개변, 식생토 아니면 이쪽엔 돌망태 유속이 빠르니까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하셔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우리 집 마을 앞에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이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 일부 구간 정도는 주변의 마을 경관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는 자연석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부 제작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천 설계 기준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부적정. 이 부분은 10중 8구. 10 중에서 8, 9 들어오면 틀리는 부분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산정에 문제가 있어요. 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비도 확대를 하고 항목별로 그리고 정확하게 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기관에서. 그래서 산정하는 방법에 뭐 공식을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적용할 때 어느 부분에서 잘못하느냐 하면 도급자 관급이 들어가고 관급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뭐 문제가 안 돼요. 관급자재 대상액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더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율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대상액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표가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또 5억에서 50억이 이럴 경우에 여기 프로테이지를 적용해 주라는 얘기예요. 공사에 따라서. 이 대상액은 뭐예요? 대상액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 노무비와 재료비를 합한 금액이다. 여기에 대상액을 적용하는 거예요. 도급자 관급이 안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도급자 관급이 들어갔을 때는 재료비하고 직노 플러스 도급자 관급이 대상액이 되는 거예요. 아까 대상액의 몇 프로를 따질 때, 요율을 따질 때는 도급자 관급을 플러스 해준 대상액의 요율을 곱한 금액과 A와 또 B, 요 도급자 관급을 빼고 재료비 직노해서 요율을 한 거에 작은 값을 A, B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쉬워요. 여러분들이 뭐 요 공식을 놓고 이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보면 도급자 관급이 있어요. 도급자 관급을 금액을 만드는데 설계서에 가져온 거 보면 뒷부분 이 내역서처럼
토공, 비탄면, 뭐 안전공, 부대공, 사급, 자재대. 그래서 금액이 쭉 나왔고 관급자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관급자재 금액을 쓴단 말이죠. 이 앞에 여기에 관급자 관급, 전체 관급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도급자 관급 부분을 발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관급자재에서 관급자 관급, 요걸 뺀 이 235 금액을 요걸 적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뭐 7, 80%가 다 틀리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러면 야, 이 관급자재를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급자 관급이라 하기 때문에 이 관급자 관급 낙석 방지망은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왜? 도급자 관급하고 관급자 관급이 틀린 게 뭐냐면, 관급자 관급은 기존에 레미콘, 흉관 이런 것들, 철근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져오잖아요. 그죠? 레미콘, 흉관, 철근 이런 것들은 현장에 놓고 시공을 누가 하는 거예요? 공사업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도급자 관급이에요. 공사업체가 하는 거는 도급자가 하는 관급이에요. 도급자가 쓰는 관급. 근데 관급자 관급은 와서 설치까지 해주는 거. 요즘에 가드레일, 낙석방지망, 중앙분리대 이런 것들이 다 설치까지 해요. 현장에 와서 재료 납품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해주고 가는 거는 우리가 거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봐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관급자 관급은 빼라는 거야. 그러면 관급자 관급을 어떻게 빼요? 이걸 그러면 이 물품을 우리가 나라장터, G2B에 들어가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물건에 검색을 해서 쳐보면 거기에 보면 현장 납품도, 현장 상차도, 현장 설치도 이렇게 구분이 돼요. 현장 설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석 방지에. 그러면 현장에 와서 제조업체가 현장 설치까지 해준다니까 관급자 관급이 되는 거죠. 현장 하차도 이렇게 돼 있으면 현장에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고 설치는 업체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도급자 관급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도급자 관급 부분에 나누기 1.2를 해줬어요. 나머지 1.1을 해줬는데 이건 뭐냐면 자재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거의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적어주지 말고 부가가치세 포함이 됐으면 부가가치세 제외하는 그 금액에 나누기 1.1. 이 두 가지만 유의하시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찬정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실 수 있고 나중에 계속 이걸 잘못됐다라고 해서 추가로 봐주고 덜 봐줬다라고 하고 이런 시비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이거 유의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진행을 할게요.